소인도 따라가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듬거렸고 말끝마다 쉼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훗날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릴 운명의 시작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말라봐야 그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그 속을 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충직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버텨온 한대감과 세상 모두가 어리석다 비웃던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건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대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겸. 그리고 그 곁에는 말도 어눌하고 눈치도 없는 듯 보이던 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돌쇠 같은 놈이라 손가락질했지요. 그러나 세상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인다는 이유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남자, 돌쇠. 과연 그는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모두를 속인 채 침묵 속에서 칼을 갈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대감의 억울한 누명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그리고 한 하인이 어떻게 주인을 지키며 역적의 뿌리를 무너뜨렸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내 피할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북촌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한 채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성겸 대감의 집이었지요. 김성겸은 이조 참판을 지낸 문신으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언제나 백성의 삶을 먼저 살피는 정사를 펼쳤습니다. 그가 조정에 나아가 말을 할 때면 사사로운 계산보다 옳고 그름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하스택 고든 성품으로 존경받는 인물 하시아리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아첨하지 않았고 아랫사람에게는 위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고 그 한결같음이 사람들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김성겸이 올린 상소문에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었고 그가 내린 판단에는 욕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늘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김성겸의 고든 성품은 탐욕으로 권세를 움켜쥔 자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뇌물과 아첨으로 자리를 지키던 권신들 눈에는 그가 너무도 불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먼지않아 위험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성겸 대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어두운 시선이 이미 조정 한켠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도 김성겸 대감은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재에 홀로 앉아 상소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굽끝에서 적혀 내려간 것은 권세가들의 토지견병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백성들은 땅을 잃고 나라는 기울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글이었지요. 김성겸은 마지막 문장을 쓰고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가면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을 부라리며 길을 막아설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큰일입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김성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소를 쓴 것 말고는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의금부 도사가 수십 명의 나졸을 이끌고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가운 새소리와 함께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의금부 도사는 김성겸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성겸, 그대가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결박을 받으라. 영모라니 말도 되지 않는 제목이었습니다. 김성겸은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나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굵은 손이 그의 팔을 비틀었고 차가운 포승줄이 순식간에 몸을 감쌌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식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글과 먹향이 가득하던 그 서재는 이제 쇠사슬 소리와 절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성겸 대감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체포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모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돌쇠였습니다. 키는 칠척이 훌쩍 넘고 어깨는 산처럼 떡 벌어진 건장한 사내. 겉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장정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멍한 표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택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리숙한 놈이라 불렀습니다. 말은 더듬거렸고 심부름은 늘 군떴지요. 눈치도 없는 데다 한 박자씩 늦는 행동 때문에 비웃음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돌쇠는 한 손으로 몇 돌이나 되는 바위덩이를 들어 올렸고 두 팔로는 성난소 한 마리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괴력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그 돌쇠가 뒤뜰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더듬거리는 말투로 김성겸 대감을 향해 외쳤습니다. 대감아님, 왜 이러시는 것이 이옵니까? 나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군가 돌쇠의 가슴을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멍청한 놈. 그러나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나졸 둘이 달려들어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마치 땅에 박힌 바위처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김성겸 대감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괜찮다. 물러서거라. 돌쇠는 고개를 흔들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김성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성겸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일 뿐이다. 조사를 받으면 곧 풀려날 일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는 돌쇠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주인으로서, 아니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돌쇠는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성겸은 포승줄에 묶인 채 의금부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을 돌쇠는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 의금부의 문초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질 만큼 김성겸 대감은 차가운 감방과 형틀 사이를 오가야 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하나같이 준비라도 한 듯 온갖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역적과 내통했다는 편지, 몰래 무기를 모았다는 고변, 밤중에 수상한 인물들과 만났다는 목격담까지 하나같이 그럴듯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너무도 치밀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차분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 줄 한 줄 하나하나 반박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맞췄군. 끝까지 발뺌하는구나. 그 말과 함께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채 매질이 이어졌고 차가운 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김성겸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몸이 떨려도 그의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죄가 없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왕의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의금부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잠긴 가운데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겸의 관작을 삭탈하고 북방 변경으로 유배 보낸다. 사형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땅, 평생을 오지에서 썩어가라는 느린 사형과도 같은 처벌이었지요. 김성겸의 가족들은 한양에 남을 수 있었지만 저택과 재산 대부분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명예는 한순간에 꺾였고 가문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성겸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는 끝내 꺾이지 않은 한 사람의 의지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김성겸 대감의 저택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오랫동안 그를 모셔온 몇몇 하인들 뿐이었지요. 모두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김성겸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없어도 굳세게 살아가거라. 이 아비는 결백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인과 자식들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성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진 채 바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김성겸 앞에 다다르자 짐을 내려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더듬거리는 말투로 외쳤습니다. 소인도 날아가겠사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집사는 깜짝 놀라 황급히 돌쇠를 말렸지요. 돌쇠야, 정신 차려라. 유배지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한양에서 열흘도 넘게 걸리는 먼 북방이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란 말이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땅에 이마를 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혼자 가시면 누가 모시옵니까? 소인은 대감마님께 목숨을 빚진 몸이옵니다. 평생을 모시겠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성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지만 너까지 이 고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돌쇠는 더 깊이 멀리를 조아리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리숙해 보였지만 그 충직한 마음만큼은 저택에서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금부 나졸 하나가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질질 끌어라. 어서 떠나야 한다.
김성겸은 돌쇠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돌쇠야, 이만 가거라. 잘 있어라. 그 말과 함께 김성겸은 더는 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이 무너질 듯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저택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돌쇠의 울음이 문득 멎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멍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보따리를 챙겨들고 곧장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골목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북방 유배지까지는 보름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김성겸 대감은 의금부 나졸 둘의 호송을 받으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졸들의 태도는 거칠었고 밤이면 허름한 주막에서 몸을 두었지요. 한때 조정을 드나들던 대신이었지만 이제 김성겸은 죄인 신세였습니다. 그를 예우하는 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일행은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의 인상은 험악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김성겸은 왠지 모를 불안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김성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나졸 둘이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치우는 거요. 그렇다니까. 한양 어르신께서 명을 내리셨어. 유배지 가기 전에 처리하랍디다. 순간 김성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모의 누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나졸들의 속삭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일 산길에서 사고로 위장하지,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면 끝이야. 김성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소리쳐도 이 깊은 산중에서 누가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절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타닥 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성겸은 화들짝 놀라 천천히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내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대감마 마님, 걱정은 마시옵소서. 김성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끊어지고 더듬거리는 말투, 틀림없는 돌쇠의 목소리였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며 어둠 속에서 돌쇠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겉모습은 여느 때처럼 멍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돌쇠야, 네가 어찌 여기에? 김성겸이 말을 잇기도 전에 돌쇠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시옵소서. 네, 내일 새벽에 소인이 곁에 있겠사옵니다. 돌쇠는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냥 평소처럼만 하시옵소서. 그 말만 남긴 채 돌쇠는 다시 창밖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성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돌쇠가 한양에서부터 이 먼 길을 몰래 따라왔다는 말입니까? 다음 날 새벽
의금부 나졸들이 김성겸 대감을 거칠게 깨웠습니다. 서둘러라. 오늘은 일찍 출발한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일행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곧이어 좁고 험한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아래를 가늠할 수 없는 높은 절벽, 다른 한쪽은 깊고 음침한 계곡이었습니다. 김성겸은 그 길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을 보려는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젯밤의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돌쇠. 김성겸은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나졸 하나가 슬금슬금 김성겸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시선은 절벽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나졸 하나가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졌습니다. 발목에 무언가가 감겨 꼼짝없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덩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엉킨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목에 설치해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나졸이 화들짝 놀라 동료를 일으키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위쪽에서 커다란 돌덩이들이 한꺼번에 굴러내려왔습니다. 나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몸을 굴리듯 길 옆으로 피했습니다. 굉음이 지나간 뒤 돌덩이들은 산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졸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 나왔습니다. 바로 돌쇠였습니다. 저기 돌이 굴러왔네. 네요.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위험에 싸웁니다. 이 길, 아주 위험해 보이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우연히 지나가다 위험을 발견한 사람처럼 나졸들은 돌쇠와 길을 막은 돌무더기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암살은 이미 그 자리에서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졸 하나가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돌쇠는 그 칼날을 힐끗 보더니 어눌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 사는 나무꾼이옵니다. 산짐승 잡으러 왔다가 돌이 굴러가는 걸 봤사옵니다. 나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멍한 표정 때문인지 위협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길을 막은 돌덩이를 치우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둘이 달라붙어 있는 힘을 다해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쇠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제가 치워드리겠사옵니다. 나졸들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덩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우드득 돌쇠는 어른 허리만 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배추 한 포기를 다루듯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계곡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쿵! 바위는 굉음을 내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멀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힘이 좀 센 편이옵니다. 하하. 그 웃음에 나졸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런 괴력을 가진 자를 적으로 돌린다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김성겸 대감을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획은 틀어졌고 겁까지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더는 김성겸을 해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김성겸은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쇠는 멀찍이 떨어진 채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멍한 얼굴을 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김성겸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돌덩이가 굴러온 것도 덩굴이 발목을 감은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밤새 돌쇠가 준비한 일이었고 그는 일부러 바보처럼 굴며 나졸들의 경계를 풀었던 것입니다. 저 아이는 결코 어리석기만 한 자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김성겸의 가슴이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행은 다른 주막에 묵었습니다. 나졸들은 더 이상 김성겸 대감을 해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돌쇠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받쳤기 때문입니다. 그 괴력을 직접 본 뒤였으니 감히 손을 뗄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김성겸은 창가로 다가가 밖에 있는 돌쇠를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정말 고맙구나. 돌쇠는 어눌한 말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대감마님. 이제는 꽤 괜찮으실 겁니다. 너도 조심해라. 그러자 돌쇠는 멍하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추위 않답니다. 푸하하. 그 웃음은 어수룩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일행은 무사히 북방의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졸들은 김성겸을 관아에 넘기자마자 서둘러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보고를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아 마당에 홀로 선 김성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보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감마님. 이제 제가 모시겠사옵니다. 돌쇠였습니다. 여전히 커다란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천천히 돌아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저절로 붉어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따라온 게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옵니다. 소인은 대감마님 모심이옵니다. 김성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의 어깨를 힘주어 붙잡았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정말 고맙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 채 유배지에서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방변경의 유배지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는 혹한이 몰아쳤고 여름이면 모기떼가 구름처럼 들끓었습니다. 땅은 메말라 곡식이 자라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조차 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유배온 죄인들 가운데 제대로 몇 해를 버틴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병들거나 굶주리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지요. 김성겸과 돌쇠가 관아에 도착하자 유배를 맡은 관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관리는 김성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했다고 여기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죄인은 그저 죄인일 뿐이지. 관리는 관아 뒤편 마을 외곽을 향해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움막에서 살아라. 식량은 한 달에 한 번 조곡 한 마씩 준다. 그 이상 필요하면 품팔이에서 벌어먹고. 말투에는 조금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김성겸은 관리의 손짓이 가리킨 곳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허물어져 가는 움막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벽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어 안이 후히 들여다보일 정도였습니다. 저곳에서 혹독한 겨울을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김성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황량한 움막을 바라보며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야 할 현실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돌쇠 역시 말없이 움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허름한 움막을 바라보다가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저게 집이옵니까? 유배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얼어 죽어라. 죄인 주제에 집 타령이냐. 그는 그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성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마시옵소서. 소인이 고 고쳐보겠사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움막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통나무를 서너 그루씩 혼자서 쥐고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배 온 죄인이라더니 힘이 보통이 아니구먼. 작은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돌쇠는 벽이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구멍난 지붕을 덮었습니다. 솜씨는 거칠고 서툴렀지만 힘이 워낙 좋아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비웃음의 대상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움막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제법 단단한 오두막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완성된 오두막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야, 고맙다. 돌쇠는 그 말에 멍하니 웃으며 멀리를 긁적였습니다. 이 정도는 쉽사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힘과 땀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말 많고 재산 많기로 소문난 최만석이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람체 기둥이 썩어고 무너질 것 같다. 새 기둥을 하나 세워라.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장 산으로 올라가 굵은 나무 한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통나무를 혼자서 짊어진 채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걸 혼자 지고 온다고? 힘이 장사네. 욕의 수준이야.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기둥을 세우고 무너진 곳을 다시 손봤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일이 끝나자 최만석이 품십이라며 쌀 2대를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두 손으로 받으려는 순간 최만석이 갑자기 쌀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잠깐. 내가 보니까 일하다가 기둥에 흠집을 냈더라. 그 값은 빼야지.
돌쇠는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흠집이옵니까? 그래, 그러니까 쌀 한 대만 줄게. 돌쇠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쌀 한 대를 받아 들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아낙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또 당했네. 최만석이 맨날 저러는데 하니도 못하잖아. 멍청하니까 그렇지. 돌쇠는 그 말을 들은 듯 듣지 못한 듯 멍한 얼굴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성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품삯을 얼마나 받았느냐? 돌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쌀 한 대옵니다. 김성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한 대라고?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돌쇠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최만석이 흠집 냈다고 깎아싸웁니다. 김성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옵니다. 굴지 않으면 되옵니다. 푸하하. 그 웃음은 너무도 태연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김성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꾹 눌린 듯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로 낯선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보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옷감과 그릇, 농기구 같은 물건들을 짐에 가득 싣고 마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그들을 찾아가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상인들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다 그렇지요. 그러다 한 상인이 김성겸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변방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김성겸은 숨김없이 답했습니다. 유배를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상인들의 눈빛이 잠시 달라졌습니다. 연민이 섞인 시선이었지요. 김성겸은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양 소식, 장사 형편, 물건값까지 차분히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의외라는 듯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김성겸이 문득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름쯤 됩니다. 길도 험하고요.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물건을 어디서 구합니까?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는 있긴 한데 물건이 귀하고 값도 비쌉니다. 저희 같은 보부상이 석 달에 한 번 오는 게 전부지요. 김성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이 떠난 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때 돌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생각을 하시옵니까? 김성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저 품팔이만 하며 살 수는 없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마을에는 물건이 귀하고 한양에서 보부상이 오는 것도 석 달에 한 번뿐이라 했지. 그 사이에 백성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살 수밖에 없고. 김성겸의 시선이 멀리 마을 쪽을 향했습니다. 어딘가에 길이 있다. 이 땅에서도 살아갈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아직 계획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해보자. 김성겸의 말에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사요? 저희가요. 김성겸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 알던 사람들이 있다. 편지를 보내면
물건을 구해줄 수 있을 게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이곳으로 가져와 마을 사람들에게 팔면 백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겸의 눈빛에 오랜만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이곳까지는 험한 산길을 여럿 넘어야 했고 물건을 나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하겠사옵니다. 김성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다. 짐도 만만치 않을 게다. 그러나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힘이 썹니다. 짐이 많아도 괜찮사옵니다.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성겸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물건을 들일지, 얼마나 나를 수 있을지, 어떻게 팔아야 할지. 유배지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작은 오두막 안에는 처음으로 앞을 향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마침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중간 거점인 평산 주막에 맡겨두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지체하지 않고 평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왕복 나흘은 꼬박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빈 지게를 지고 떠났고 사흘 뒤 돌아올 때에는 지게 위에 옷감과 농기구, 그릇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어른 셋이 나누어져야 할 짐을 돌쇠 혼자 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저 바보가 장사를 한다고? 수군거림 속에서 김성경과 돌쇠는 마을어귀에 작은 좌판을 폰습니다. 가격은 한양에서 파는 값의 절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 값이 맞소? 김성겸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구해온 물건입니다. 중간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물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최만석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저 죄인 놈이 감히 장사를?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유배를 왔다더니 백성 생각은 하네. 힘센 하인도 그렇고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김성겸을 향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좌판 하나가 마을의 분위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성겸과 돌쇠의 장사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한 달에 2번씩 평산을 오가며 물건을 날랐고 김성겸은 좌판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지만 두 사람의 삶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오두막은 따뜻했고 식량도 넉넉했습니다. 어느 저녁 김성겸은 돌쇠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돌쇠는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예, 대감마님, 이제는 걱정 마시옵소서.
김성겸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성겸과 돌쇠의 장사가 번창할수록 최만석의 얼굴은 날로 굳어갔습니다. 원래 이 마을에서 물건을 파는 일은 최만석의 독점이었습니다. 그는 한양 상인들과 결탁해 비싼 값으로 물건을 들여와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성겸이 나타난 뒤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같은 물건을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레 최만석의 물건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최만석의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는 좌판 너머에서 김성겸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유배온 죄인 주제에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그 순간부터 이 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유배를 관리하는 그 관리의 방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미리 술상을 차려놓고 최진사는 잔을 채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배온 죄인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최진사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저 김성겸이란 놈이 마을에서 장사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이다. 그 말과 함께 최진사는 은자 몇 낭을 조심스럽게 관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은빛이 등잔불 아래서 번뜩였습니다. 관리의 눈빛도 그 순간 같이 변했습니다. 유배 죄인 주제에 참으로 건방지군. 그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둘 수 없겠소. 내가 한번 단속을 해보지. 최진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오, 혹시 유배 죄인을 부역에 동원할 수는 없겠소. 관리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유배 죄인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능하지요.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소. 내일 당장 조치하겠소.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밤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김성겸과 돌쇠를 향한 새로운 시련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나리. 관리의 얼굴이 못마땅하다는 듯 찌푸려졌습니다. 너는 뭐냐? 돌쇠는 허리를 깊이 굽히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소인은 대감마님 몸 종이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대신 소인이 일하면 안 되옵니까? 관리의 시선이 돌쇠의 얼굴에서 몸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팔다리. 내가 대신 일을 한다고? 예. 소인은 힘이 셉니다. 대감마님보다 10배는 더 일할 수 있사옵니다. 관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늙은 양반 하나를 부리는 것보다 저런 장사 같은 사내가 훨씬 쓸모가 있다는 계산이 이미 머릿속에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관리의 입꼬리가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좋다. 그럼 네가 매일 나와라. 그는 덧붙였습니다. 대신 대감은 집에 있어도 된다. 김성겸은 그 말을 듣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매일 새벽 제방공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보통이라면 10명은 붙어야 할 일을 돌쇠 혼자 묵묵히 해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손이 터져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리는 속으로 흡족해했습니다. 저런 일꾼을 공짜로 부리다니 이거야말로 큰 이득이군.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성겸이 집에 남아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오늘도 묵묵히 몸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방공사는 원래 최진사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관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형식이었지요. 문제는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값싼 자재를 들여오고 인부들의 품핏을 교묘하게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자기 주머니로 슬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일같이 일하며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말없이 땅을 파는 척하면서도 귀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인부들의 작은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관에 보고한 돈이랑 실제 쓰는 돈이 다르다더라. 자재도 형편없대.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진사가 유배 관리와 함께 공사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천막 안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둘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최진사가 장부를 천막 안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급히 떠나느라 깜빡한 것이었지요. 곧이어 다른 인부들도 하나둘 현장을 떠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돌쇠 혼자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천막으로 다가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한자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지만 돌쇠의 눈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돌쇠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잘 읽고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는 어리숙한 척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장부에는 관에서 내려온 예산과 실제로 쓰인 돈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한눈에 봐도 엄청났습니다. 최진사는 절반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장부를 그대로 가져가면 금세 들통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손놀림으로 장부의 핵심 부분만 정확히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금액, 날짜, 이름,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하게 모든 기록을 마친 뒤 돌쇠는 장부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천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여전히 멍해 보였지만 그 손 안에는 모든 것을 뒤집을 증거가 조용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김성겸 대감 앞에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이걸 보시옵소서. 김성겸은 장부를 훑어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최진사의 횡령 증거가 아니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예, 제방 공사장 장부이옵니다. 절반 이상을 빼돌렸사옵니다. 김성겸은 돌쇠의 어깨를 힘주어 쳤습니다. 잘했다, 돌쇠야. 이걸로 최진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고발해야 하느냐? 유배관리는 이미 최진사와 한패였습니다. 그에게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성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관찰사에게 직접 올려야 한다. 도 전체를 관장하는 분이니 정식으로 고하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다. 그날 밤 김성겸은 긴 편지를 썼습니다. 최진사의 횡령 내용과 복사한 장부를 함께 묶어 봉인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먼 길을 달려 미를 만한 이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열흘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사의 행차가 갑작스레 마을 어귀에 들어선 것입니다. 백성들은 놀라서 모두 길가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관찰사는 곧장 관하로 들어가 유배관리와 최진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최진사, 제방공사에서 관의 돈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그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다. 최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관찰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수년간 여러 공사에서 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최진사, 너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다. 즉시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다. 나졸들이 최진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배관리 역시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사와 결탁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파직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새로운 관리 임명을 지시한 뒤 김성겸을 불렀습니다. 김성겸, 이 비리를 네가 알렸다고 들었다. 김성겸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다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을 뿐입니다. 관찰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배 죄인이기는 하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본받을 만하구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잘 지내도록 하라. 관찰사가 떠난 뒤 마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김성겸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역적으로 몰려 유배온 죄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성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해봄, 재앙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땅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싹은 트지 않았고 밭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여름이 되자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끝없이 갈라졌습니다. 가을 추수는 처음부터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북방변경 전체가 큰 흉년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쌓아두었던 곡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끝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은 울 힘조차 남지 않아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볼은 패였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른들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장담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관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는 청렴한 인물이었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정에서 구한미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길어졌고 굶주림은 사람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절망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마을을 둘러보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노인은 힘겹게 눈을 뜨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김성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대로는 둘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장사로 모아둔 곡식이 있지 않느냐. 그걸 풀어야겠다. 돌쇠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 곡식은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성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데 나 혼자 배불리 먹을 수는 없다. 다음 날부터 김성겸은 마을 어귀에 큰 솥을 걸었습니다. 돌쇠가 무거운 솥을 올렸고 김성겸은 곡식을 아낌없이 쏟아 넣었습니다. 이내 구수한 죽냄새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성겸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와서 드시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은 죽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째 굶주리던 아이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입에 넣고 말없이 죽을 삼켰습니다. 김성겸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빠짐없이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원칙만은 지켰습니다. 한 사람당 한 그릇. 더 달라는 이에게도 사정하는 이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솥 안의 죽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솥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이 마을이 아직 버틸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김성겸이 모아두었던 곡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것은 겨우 한 달을 버틸 정도. 이대로라면 그 전에 솥이 먼저 비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김성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곁에 있던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사옵니다. 김성겸은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너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힘이 셉니다. 괜찮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돌쇠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면 말없이 집을 나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김성겸이 어디를 다녀오느냐 묻자 돌쇠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산에 나물 캐러 다녀왔사옵니다. 하지만 산에는 이미 나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의 쌀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시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겸은 끝내 의아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돌쇠야, 이 곡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멍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다 준답니다. 김성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이유보다도 다시 솥에 죽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성겸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는 밤마다 돌쇠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며 그 쌀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산을 넘어 이웃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역시 흉년이 들긴 했지만 이곳보다는 형편이 나았습니다. 돌쇠는 해가 지면 그 마을에 도착해 밤새 품을 팔았습니다. 나무를 베고 밭을 갈고 집을 짓는 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10사람 몫의 일을 해내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왔지? 그들은 기꺼이 품삯을 내주었습니다. 돌쇠는 그 돈으로 곡식을 샀고 새벽이 되면 다시 산길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왕복 6시간이 넘는 험한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낮에는 김성겸을 도와 죽을 끓였고 밤에는 다시 남의 마을에서 몸을 썼습니다. 잠은 하루에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돌쇠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이 다 되었사옵니다. 김성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돌쇠야, 어찌 얼굴이 이렇게 말랐느냐? 아니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옵니다. 후하하.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죽을 끓이던 중 휘청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돌쇠야. 김성겸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돌쇠는 눈을 뜨긴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한 몸살이었습니다. 김성겸은 돌쇠를 방으로 옮겨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돌쇠의 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김성겸이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받은 품씨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밤 일을 했다는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던 이유도, 끊이지 않던 곡식의 출처도. 김성겸의 손은 종이를 쥔 채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미안함과 감사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밤마다 품을 팔아 곡식을 사왔구나. 김성겸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돌쇠는 힘겹게 눈을 뜨고 여느 때처럼 멍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소인은 정말 괜찮사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소인이 어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그 말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돌쇠가 매일 밤 몸을 혹사하며 자기들을 먹일 곡식을 마련해 왔다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김성겸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니. 한 백성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말없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마을 전체가 김성겸의 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겸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일으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님은 역적이 아닙니다. 순간 사람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어 다른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절대 역적이 아니십니다. 분명 누군가 모함한 겁니다. 그 말은 파도처럼 번졌고 이내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대감님의 억울함을 조정에 알리겠습니다. 김성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향해 고개 숙인 백성들과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마을의 밤은 어느 때보다 깊고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북방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의 백성들까지 김성겸 대감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유배온 대감이 백성들을 살렸다더라. 자기 곡식을 모두 풀어 죽을 끓여 주었다지. 머스까지 밤마다 품을 팔아 사람들을 먹였다더라.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북방을 넘어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조정에서도 김성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깊이 감동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김성겸을 역적으로 몰아넣었던 자들, 그의 몰락으로 이익을 얻었던 자들은 서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그 불안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숨을 조여오는 것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성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그날 밤 한양의 깊은 어둠 속에서 밀서 하나가 작성되었습니다. 짧고 차가운 문장이 그 안에 적혔습니다. 김성겸을 없애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밀서는 은밀한 경로를 따라 비밀 조직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자객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북방의 밤은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은 이미 김성겸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밤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습니다. 김성겸과 돌쇠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쉬어낸 돌쇠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고 다시 예의 멍한 표정으로 일을 거들었습니다. 김성겸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잠잠해지는 걸까?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파도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각 말 한 필이 주인 없이 달려들어왔고 그 뒤편으로 사람 하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낯선 사내였습니다. 그는 김성겸의 집 앞까지 간신히 걸어오더니 그대로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돌쇠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어르신. 사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몸에는 깊은 칼자국이 하나, 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사내의 품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서 봉인된 문서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밀서였습니다. 김성겸은 조심스럽게 봉인을 풀었습니다. 짧은 글귀가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겸을 제거하라. 이번에는 반드시. 김성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양에서부터 자신을 향한 살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밀서가 우연히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 돌쇠는 조용히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건 우연이 아니옵니다. 김성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밀서는 위험이자 동시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조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에서 밀서를 전하던 사자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산길은 눈에 덮여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고 그는 갈림길에서 북쪽이 아닌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김성겸의 유배지 근처였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크게 잘못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헤매느라 체력은 바닥이 났고 결국 어느 집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성겸의 집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돌쇠가 나무를 하러 나가려다 문 앞에 쓰러진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옵니다. 돌쇠는 급히 사내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온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성겸은 서둘러 이불을 덮고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어디서 오신 분이요? 사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밀서를 전하러. 그 말을 끝으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성겸은 사내의 옷을 정리하다가 품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인이 찍힌 밀서였습니다. 김성겸은 조심스럽게 봉인을 풀었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조이현의 영무 계획이 납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사를 일으킬 시기 내통하는 인물들, 영무를 정당화할 명분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김성겸은 반드시 제거하라. 그가 살아있으면 우리 계획은 반드시 드러난다. 김성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거다. 돌쇠도 밀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늘 멍하던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대감마님, 이건 한양으로 전해야 하옵니다. 김성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걸 조정에 올리면 조이현의 영모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내 누명도 벗을 수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조이현은 이상함을 눈치챌 것입니다. 사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곧 추격자가 움직일 터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김성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한양까지 달려가겠사옵니다. 돌쇠야, 그 길은 보름이나 걸린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빠릅니다. 신나 흐리면 도착할 수 있사옵니다. 김성겸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추격자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걱정 마시옵소서. 돌쇠는 여느 때처럼 멍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김성겸은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결연함을. 돌쇠는 밀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선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길을 나서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감마님, 잠깐만 기다리시옵소서.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밀서를 펼쳐놓고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마저 가라앉은 듯 고요했습니다. 멍청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글씨는 빠르고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김성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끝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글을 이렇게 잘나는 게냐? 돌쇠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며 익숙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배웠사옵니다. 푸하하. 그는 사본을 3장 만들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원본과 사본 1장은 자신의 품으로 넣고 나머지 2장은 김성겸에게 건넸습니다. 만만히를 위해 대감마님도 좀 숨겨두시옵소서. 김성겸은 말없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정말... 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쇠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가 누웠을 뿐이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인 뒤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성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쇠의 길 위에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투가 기다리고 있음을 김성겸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한밤중 김성겸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집 밖에서 발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김성겸은 숨을 죽인 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 1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집은 이미 사방에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자객들이었습니다. 들켰구나. 김성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돌쇠도 없는 지금 혼자서는 저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부서졌습니다. 쿵! 검은 그림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밀서를 내놔라. 자객 두목이
차갑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김성겸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끝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익숙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쾅! 창문이 깨지며 한 사내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돌쇠는 숨을 고르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먼 스미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자객 하나가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그 주먹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꽉!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괴물이다. 돌쇠는 그를 그대로 밀쳐냈습니다. 다른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방 한가운데 있던 장롱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쿵! 장롱이 자객들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피하지 못한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자객들을 맞아냈습니다. 괴력 앞에서 자객들은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돌쇠 역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깨와 팔에 타박산이 남았고 숨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자객 두목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괴력이라도 이 숫자는 못 당하지. 바로 그 순간 멈춰라. 집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이 사방에서 밝혀졌고 무장한 관군이 몰려들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관찰사는 말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돌쇠라는 자가 나를 찾아와 밀서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곳에 자객이 올 거라 밀리 경고했지. 김성겸은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여느 때처럼 멍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대감마님을 지켜야 하니까요. 관군이 자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끌려가던 자객 두목이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조이현 대감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그러자 관찰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이현은 이미 체포됐다. 밀서 사본을 한양에 급히 보냈거든. 그 말에 자객 두목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실 돌쇠는 이미 세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밀서를 3장이나 베껴 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장은 관찰사에게, 한 장은 한양에 신뢰할 만한 대신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김성겸의 손에 남겨두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이도록 판을 짠 것이었습니다. 조이현이 아무리 건세를 휘둘러도 세 갈래를 한꺼번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이현이 영무죄로 체포되었고 엄중한 조사 끝에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내통하던 무리들 역시 모두 색출되어 하나도 남김없이 소탕되었습니다. 이어진 조사에서 김성겸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는 조작된 것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김성겸의 죄를 사하고 관작을 모두 복구한다. 즉시 한양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긴 유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김성겸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대감님이 드디어 억울함을 푸셨다. 정의가 이겼다. 김성겸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은 그를 내쳤던 땅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사람으로 세워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마을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늘 묵묵히 그림자에 서 있던 한 사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달 뒤 김성겸과 돌쇠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을 두른 대궐 앞 김성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떠났던 자리이자 다시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곧 내시 하나가 나와 김성겸을 맞이했습니다. 대감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성겸은 정갈한 관복을 입고 전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쇠는 그 문 밖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정각 안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 김성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김성겸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왕의 표정은 엄격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짐이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대가 고생이 많았다. 김성겸은 곧바로 멀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을 뿐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충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유배지에서도 백성을 구하고 역적의 계책을 밝혀낸 공은 결코 작지 않다. 전각 안의 공기가 잠시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렷한 목소리로 전교를 내렸습니다. 김성겸의 모든 관작을 복구한다. 잠시의 침묵. 이어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공을 기려 관직을 한 단계 올려 고조판서로 임명한다. 그 순간 김성겸의 숨이 잠시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다시 깊이 멀리를 조아렸습니다. 신,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전각 밖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돌쇠는 그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전교는 김성겸 한 사람의 복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침묵 속에 묻혀있던 정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성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과 함께 온 먼 숨이 있다 들었다. 전각 안의 시선이 모두 모였습니다. 경을 지키고 밀서를 전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 않는가. 왕은 내시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시는 전각 밖으로 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쇠, 전각으로 들라. 잠시 뒤 돌쇠가 전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금 어눌한 걸음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왕은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는 큰 절을 올리며 더듬거리듯 대답했습니다. 돌쇠이옵니다. 왕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충성심이 가상하도다. 전각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상을 내리려 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시의 정적. 그 순간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듬거림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대감마님을 계속 모시고 싶사옵니다. 전가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전교를 내렸습니다. 돌쇠를 김성겸의 호위무사로 임명한다. 관직과 녹봉을 함께 내릴 것이다. 돌쇠는 잠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다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각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성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먼숨으로 시작해 끝까지 곁을 지킨 사내가 이제는 당당히 자리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바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높은 벼슬도 명예도 아닌 그저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의 곁에 서 있는 것. 그 자리는 이제 조정이 인정한 정식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겸은 돌쇠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며 노란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차를 따라 돌쇠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돌쇠는 찻잔을 바라본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짧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투에서 익숙하던 더듬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소인은 원래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김성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또려했고 차분했습니다. 10년 전 소인의 가문은 역적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신이셨고 조정에서도 신임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건신들의 모함으로 일족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촛불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소인은 실두살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인을 몰래 피신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멀리서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식구들의 비명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후로 소인은 신분을 숨기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이름도 버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말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은 그때 지은 것입니다. 김성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무인 가문의 자제였기에 힘은 쇠고 어릴 적 글도 배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숨겨야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김성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갔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먼슴 돌쇠는 사라지고 긴 세월을 견뎌온 한 인간의 맨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돌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척을 한 것이구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해 보이면 언젠가는 의심을 받게 될 것 같았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힘만 센 바보 먼슴으로 사는 게 가장 안전했지요. 김성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택으로 온 것이냐?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5년 전이옵니다. 소인은 거리를 떠돌다가 대감마님 댁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곳이 필요했을 뿐이옵니다. 김성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돌쇠야. 나는 네 정체를 꽤 일찍 눈치채고 있었다. 돌쇠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감마님, 알고 계셨사옵니까? 김성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힘은 장사인데 눈빛이 달랐다. 가끔 보이는 행동도 배운 사람의 것이었지. 김성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조사를 해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10년 전 멀문당한 무신 가문이 있었다. 강씨 집안. 돌쇠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김성겸은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다는 소문도 함께 들었지.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성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바보인 척하는 걸 모른 척했다. 그의 말은 책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라면 그 침묵을 깨뜨릴 이유가 없었으니까. 촛불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인과 먼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알고도 묻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끝까지 신뢰를 지켜온 사람. 말하지 않았기에 지킬 수 있었던 관계가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인은 강준이라 하옵니다. 돌쇠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습니다. 김성겸은 잠시 그 이름을 되뇌듯 되풀이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 강무열 장군을 나는 알고 있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지. 그 말에 강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참아왔던 감정을 더는 숨기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의 정체를 아시면서도 왜 모른 척 해주셨습니까? 김성겸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준아, 너의 집안도 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었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데 어찌 굳이 상처를 다시 들추겠느냐. 김성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강준은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겸은 곧바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숨겨도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복권되었고 너 역시 언젠가는 가문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것이다. 감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김성겸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 짧지만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이미 역적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 지혜와 용기라면 못할 일이 없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렸고 긴 세월의 무게는 그 불빛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한양의 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성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성겸이 문득 웃으며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은 어리숙한 척 해줄 수 있겠느냐? 그는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그게 더 재미있지 않더냐? 다들 속아 넘어가던데. 강주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요. 조금은 더듬거려야겠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거리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이 아닌 같은 길을 함께 걷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